설마 진호야. 내가 이 집 도장을 찍은 건 아니지? 영숙의 목소리가 갈라진 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낡은 소파에 인조 가죽을 깊게 긁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관리비가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재산세는요? 수입도 없으신 분이 이 집 어떻게 유지할 거예요? 게다가 어머니 명의로 된 빚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영숙의 입술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리한 거잖아요.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쓰라고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린 거예요.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왜 이러세요? 서윤이 안방에서 화려한 가죽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걸어 나왔습니다. 서윤의 입꼬리가 비대칭으로 말려 올라갔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현실을 보세요. 수입도 없고 빚만 있는 분이 이 집 혼자 어떻게 지키실 거예요? 아범이 어머니 치매 심해지기 전에 미리 손 써드린 거잖아요. 그냥 입 닫고 저희한테 맡기세요.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시면 거기서 밥이라도 먹여주지. 영숙의 목을대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영숙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굵은 정맥이 성난 것처럼 솟아올랐습니다. 영숙이 물었습니다. 내 명의로 된 집을 어떻게 너희 마음대로 팔아치웠다는 말이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인감을 맡겼다고. 진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팔긴 뭘 팔아요. 사업 자금 빌리면서 담보 잡혔던 게 넘어간 거지. 어머니가 도장 어디 뒀는지 저한테 알려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거 봐요. 침에 맞다니까. 진호의 외침이 거실 천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아들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진호의 눈동자는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영숙의 시선이 진호의 손목에 감긴 번쩍이는 금시계에 머물렀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혔다는 아들의 말과 그 화려한 시계는 지독하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영숙의 발치에 검은색 비닐봉지 2개를 툭 던졌습니다. 봉지 안에서 영숙의 낡은 속옷과 겉옷들이 엉망으로 삐져나왔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짐은 다 쌌어요. 여기 계시면 새 주인 들어올 때 망신만 당하니까 일단 저희가 구해놓은 곳으로 가세요. 거기도 공기 좋고 살기 편해요. 영숙은 봉지 안으로 보이는 낡은 스웨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 전 진호가 첫 월급을 받던 날 영숙의 손을 잡으며 눈물 흘리던 그 아들이 사준 옷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옷이 비닐봉지에 구겨진 채 발치에 던져진 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영숙은 허리를 숙여 그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뼈마디가 도드라진 영숙의 손가락이 비닐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견뎌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구해놓은 곳이 어디냐? 너희랑 같이 가는 게 아니었어? 서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새 출발해야죠. 아범 사업이 이제야 좀 풀리려는데 어머니 모시고 있으면 부정탄대요. 아, 걱정 마세요.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진호는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거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영숙의 얇은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진호는 영숙의 등을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영숙의 발이 신발도 없이 차가운 복도 바닥을 밟았습니다. 영숙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이삿짐 센터 사람들 올 시간 다 됐단 말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계약 파기되면 어머니가 책임질 거예요? 영숙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복도로 밀려나갔습니다. 뒤편에서 현관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컥,
잠금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영숙의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영숙은 닫힌 문을 향해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비닐봉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영숙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초점 없는 눈동자. 하지만 영숙의 입술은 미세하게 일직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도착한 곳은 도시 변두리의 낡은 여관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의 페인트는 흉하게 벗겨져 있었고 복도에서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 안은 침대 하나와 낡은 텔레비전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너무 작아 햇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숙은 주변을 한번 훑어본 뒤 들고 온 비닐봉지 깊숙한 곳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 사이에서 나타난 것은 작은 가죽 파우치였습니다. 영숙은 파우치를 열어 안의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진호와 서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영숙의 진짜 인감도장과 수십억 대의 자산이 예치된 해외은행의 보안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흐릿하던 눈동자는 온데간데였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지성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영숙은 품 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부부 앞에서는 폴더폰을 쓰며 기계치인 척 연기했지만 영숙의 손가락은 능숙하게 화면을 넘겼습니다. 영숙은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박 실장, 나다. 수화기 너머에서 낮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동은 끝내셨습니까? 영숙은 창밖의 어두운 골목을 응시했습니다.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래. 쥐새끼들이 드디어 창고 문을 열더구나. 놈들이 가장 탐낼 만한 미끼를 던져야겠어. 한강이 정면으로 보이는 그 펜트하우스, 급매물로 내놔라. 단 조건이 있어. 박 실장이 물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영숙이 말했습니다. 자금 출처 따지지 않고 계약금만 넣으면 바로 입주 가능한 것처럼 꾸며 그리고 그 정보를 아범 귀에 들어가게 해라. 아주 우연한 기회인 것처럼. 영숙은 전화를 끊고 침대 옆 낡은 탁자에 보안 카드를 내려놓았습니다. 탁자의 먼지 위로 카드의 금색 칩이 번뜩였습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조금 전 거실에서 진호와 서윤이 나눴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침에 맞다니까 누가 어머니 말을 믿어줄 것 같아요? 라는 진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은 녹음기를 껐습니다. 안경을 집어 반으로 꺾었습니다. 툭 플라스틱이 부러지는 소리가 방 안에 박혔습니다. 이제 가짜 안경은 필요 없었습니다. 영숙은 불을 껐습니다. 낡은 전구의 빛이 영숙의 눈꺼풀 위로 붉게 번졌습니다. 영숙의 손가락이 리듬을 타듯 침대 시트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래, 진호야. 내가 그렇게 원하던 펜트하우스, 그게 내 무덤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박 실장, 이제 미끼를 물게 해라. 영숙의 입가에 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시각 영숙의 예언대로 진호와 서윤은 이미 탐욕의 늪에 발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1층의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서윤은 백화점에서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를 몸에 대보며 입꼬리를 실룩거렸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이거 봐요, 여보. 역시 사람은 옷이 날개라니까. 그 좁아터진 집구석에서 나오니까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네.
진호는 옆에서 명품 시계 케이스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격에 맞게 살아야지. 그 펜트하우스 계약만 마무리되면 이런 건 매일 사러 와도 돼. 박 실장이 그러는데 그 집이 워낙 급매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더라고. 그 집이 예전에 어머니가 파출부로 일하시던 진짜 회장님 명의로 되어 있대. 그 회장님이 해외에서 급사하면서 상속인들이 몰래 내놓은 거라 등기부에도 이름이 안 올라왔다는 거야. 어머니는 평생 그 집 구석에서 걸레질이나 했지. 지 이름으로 된 집이 강남에 있는 줄 꿈에나 알겠어? 박 실장 아니었으면 우린 평생 몰랐을 거야. 박 실장 그놈이 우리한테 큰 선물 하나 안긴 거야. 서윤이 물었습니다. 근데 그 영감탱이, 아니, 박 실장이라는 사람 믿을 만한 거 맞죠? 어쩜 그렇게 딱 맞춰서 좋은 매물을 들고 왔대? 진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뒷조사 다 해봤는데 업계에서 꽤 유명한 자산관리사야. 어머니가 예전에 알던 사람이라는데 어머니 치매 온 거 알고 우리한테 줄 서려는 거지. 줄을 잘 서야 노후가 편하다는 걸 아는 영리한 놈이야.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드레스를 점원에게 건넸습니다. 점원의 손이 드레스를 받는 찰나 매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낡은 꽃무늬 외투를 걸치고 흙이 묻은 신발을 신은 영숙이 비틀거리며 매장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서윤은 들고 있던 가죽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강한 힘이었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아니, 저 할망구가 왜 여기 있어? 여보, 저기 봐요. 저 여편네가 왜 여기까지 기어왔냐고. 진호가 당황하며 영숙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진호의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진호는 영숙의 팔을 낚아채며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영숙의 얇은 팔이 진호의 소나기에서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진호가 낮은 목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여간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영숙이 멍한 표정으로 진호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들 떨었습니다. 영숙의 손에는 낡은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아범아, 배가 고파서 우리 집 가자. 여기가 우리 집 안방이지? 저기 예쁜 옷들이 참 많구나. 서윤이 다가와 영숙의 손에 들린 종이 뭉치를 뺏어 들었습니다. 그것은 여관 근처 식당의 전단지였습니다. 서윤은 전단지를 구겨서 영숙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집이라니요. 어머니 집은 이제 없다고 몇 번을 말해요. 여기 있는 옷 하나가 어머니 목숨값보다 비싸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사람들 쳐다보는 거 안 보여요? 영숙은 바닥에 떨어진 구겨진 전단지를 빤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서윤의 화려한 드레스 자락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예쁘네. 근데 얘야, 이 옷에 구멍이 났구나. 내가 꿰매주마. 내 가방에 바늘이 있어.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영숙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서윤의 드레스에 영숙의 손때가 묻어 검은 얼룩이 생겼습니다. 매장 안의 VIP 고객들과 점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들에게 꽂혔습니다. 점원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미쳤어, 정말. 여보, 빨리 어떻게 좀 해봐. 창피해서 살 수가 없네, 진짜. 진호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영숙의 품에 쑤셔 넣었습니다.
지폐가 영숙의 낡은 외투 주머니 밖으로 삐져나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나가서 아무거나 사드세요.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러면 그땐 진짜 요양원에 쳐넣을 줄 아세요. 영숙은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줍기 위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숙의 외투 안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작은 장부가 살짝 노출되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진호와 서유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영숙만이 그 장부의 존재를 느끼며 손끝으로 가죽 표지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영숙은 지폐를 손에 쥐고 비틀거리며 매장을 나갔습니다. 멀어지는 영숙의 등 뒤로 서윤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저 노인네 때문에 오늘 기분 다 잡쳤네. 점원 언니, 이거 얼룩진 거 세탁하면 지워지죠? 안 지워지면 새 걸로 바꿔줘요. 매장을 나온 영숙은 백화점 뒤편의 어두운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영숙의 걸음걸이가 바뀌었습니다. 구부정하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고 초점 없던 눈에는 서늘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영숙은 품에서 장부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장부에는 진호가 운영하는 회사의 실제 채무 현황과 그가 몰래 빼돌린 공금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골목 끝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는 박 실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훨씬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아드님께서 펜트하우스 계약 금조로 회사 공금에 손을 댔습니다. 이미 증거는 다 확보해 두었습니다. 영숙은 장부를 덮으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백화점의 화려한 조명이 영숙의 눈동자에 반사되어 차갑게 빛났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래, 쥐새끼가 드디어 제 무덤을 파기 시작했구나. 그 펜트하우스, 사실은 내가 3년 전에 이미 사두었던 곳이라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네. 박 실장이 물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아직이다. 놈들이 가장 행복해할 때 모든 걸 가졌다고 믿는 그 순간에 바닥을 치워버려야지. 진호 그놈, 제 처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도 모르고 좋아하는 꼴이라니. 영숙은 스마트폰을 꺼내 어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진호가 사무실에서 금고를 열어 서류를 조작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영상을 보며 손가락으로 화면 속 진호의 얼굴을 툭툭 쳤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박 실장, 내일 아침 진호 회사로 세무조사팀 보내라. 박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준비 끝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숙은 다시 낡은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곰팡이 냄새가 여전했지만 영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영숙은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진호가 어린 시절 영숙에게 써주었던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큰 집 사줄게라고 적힌 삐뚤빼뚤한 글씨 위로 영숙의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영숙은 그 편지를 천천히 찢어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찢기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영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약속 지켰구나, 아들아. 큰 집을 사긴 샀지. 내 돈으로 내 뒤통수를 쳐서. 영숙은 벽에 숫자 1을 적었습니다. 펜촉이 벽지를 긁는 소리가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한강이 정면으로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인공적인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최첨단 공조 시스템이 뿜어내는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으며 갓 시공을 마친 대리석 바닥에서는 특유의 서늘한 석재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진호는 크리스털 잔에 담긴 샴페인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잔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높은 천장에 부딪혀 여러 번 공명했습니다. 서윤이 거실 한복판에서 빙글 돌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진짜 꿈만 같아. 저 아래 개미처럼 기어다니는 차들 좀 봐. 우리가 진짜 이 동네 주인이 된 거 맞지? 진호가 잔을 입술에 대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곧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여긴 완전히 우리 세상이야. 이런 기회는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지. 서윤이 창가로 다가와 유리벽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촉감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서윤의 시선은 강 너머의 화려한 불빛들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물었습니다. 근데 그 영감탱이, 아니 어머니 말이야. 여관에서 연락 없어? 혹시라도 길 잃고 헤매다가 경찰이라도 만나면 어쩌나 싶어서. 진호가 코웃음을 치며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가죽 소파가 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진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자만심이 가득했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경찰이 무슨 상관이야. 이미 치매 진단서까지 가짜로 다 만들어뒀는데 그 노인네가 무슨 말을 하든 세상 사람들은 다 헛소리라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내가 어제 여관방 문 밖에서 자물쇠 하나 더 달아두라고 말해뒀어. 밖에서는 열어도 안에서는 절대 못 열게. 서윤이 눈을 가늘게 뜨며 진호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윤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남편 치밀하네. 근데 회사 돈 그렇게 끌어다 써도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세무조사라도 나오면 어떡해? 진호가 잔에 남은 샴페인을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모글대가 크게 움직이며 액체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호는 빈 잔을 대리석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세무조사? 걱정 마. 장부는 이미 다 손봐놨어. 설령 문제가 생겨도 다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게 설계해뒀으니까. 그 노인네 죽기 전에 자식 위해서 큰일 하나 하고 가는 셈 치면 되지. 어차피 제정신도 아닌데 감옥 좀 가면 어때? 거기서 밥도 주고 잠도 재워줄 텐데. 그때 펜트하우스 안쪽 드레스룸에서 아주 미세한 금속성 마찰음이 들려왔습니다. 서윤의 고개가 반사적으로 그쪽을 향했습니다. 서윤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서윤이 물었습니다. 방금 저 안에서 무슨 소리 안 났어? 누구 있는 거 아니야? 진호가 귀찮은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박 실장이 비밀번호 우리한테만 알려줬는데 누가 있겠어.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겠지.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서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드레스룸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깨뜨리며 복도를 따라 길게 늘어졌습니다. 서윤의 손이 드레스룸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서윤의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드레스룸 안쪽 어두운 옷장 뒤편의 좁은 공간에 영숙이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손에는 소형 수신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금 전 진호가 내뱉은 파렴치한 자폭 발언들이 고스란히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숨을 죽인 채 서윤의 발소리를 세웠습니다. 10걸음, 9걸음. 발소리가 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영숙의 귓가를 스쳤습니다. 영숙은 벽면에 밀착하며 몸을 극도로 웅크렸습니다. 서윤이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 숨어 있어? 서윤의 시선이 드레스룸 구석구석을 훑쳤습니다. 영숙은 옷장에 걸린 긴 코트들 사이로 몸을 숨기고 미리 준비해 둔 검은색 가림막을 펼쳐 자신을 가렸습니다. 서윤의 발소리가 영숙이 숨은 옷장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서윤의 향수 냄새가 코트를 뚫고 영숙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영숙은 심장 박동 소리가 밖으로 새나갈까봐 가슴을 꽉 눌렀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진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박 실장한테 전화 왔어. 지금 당장 계약금 잔금 입금해야 한대. 빨리 와서 계좌번호 확인해. 서윤은 멈칫하더니 옷장 문을 거칠게 닫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드레스룸 전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윤이 거실로 뛰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영숙은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영숙의 이마에서는 식은땀 한 방울이 턱선을 타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을 펴서 수신기의 녹음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드레스룸 벽면에 설치된 작은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진호 부부는 꿈에도 모르겠지만 이 펜트하우스의 모든 설계는 영숙의 지시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영숙은 금고 안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가 아닌 최신형 태블릿 PC 한 대를 꺼냈습니다. 영숙은 태블릿의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진호의 회사 사무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있는 펜트하우스 거실의 실시간 영상이 분할되어 나타났습니다. 영숙의 손가락이 화면 속 진호의 얼굴을 천천히 훑쳤습니다. 영숙은 태블릿 화면 하단에 있는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이 버튼 하나면 진호의 횡령 증거와 조금 전의 자폭 발언들이 검찰과 세무서로 동시에 발송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아직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놈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순간을 직접 목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태블릿을 다시 금고에 넣고 대신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것은 서윤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영숙의 결혼 예물이었습니다. 영숙은 반지를 거실 바닥이 잘 보이는 드레스룸 입구 카페트 위에 슬쩍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진호와 서윤의 흥분 섞인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됐어. 방금 잔금 5억 입금 완료했어. 이제 이 집은 우리 거야. 박 실장이 내일 아침에 등기 서류 들고 오기로 했어. 서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여보, 드디어 우리가 강남 펜트하우스 주인이 된 거야? 그 노인네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이런 집에서 우리가 살게 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 진호가 득에양양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 결국 우리 손에 들어올 운명이었던 거지. 그 돈으로 이 집 사고 남은 돈으로는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제 우리 인생에 걸림돌은 없어. 서윤이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맞아. 그 노인네 여간방에서 곰팡이 냄새나 맡으며 죽어가겠지. 어머, 근데 저기 반짝이는 거 저거 뭐야? 서윤의 시선이 드레스룸 입구에 떨어진 다이아몬드 반지에 꽂혔습니다. 서윤은 홀린 듯 다가가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반지의 정교한 세공이 거실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어머, 이거 다이아몬드 반지잖아. 아니, 전 주인이 이런 걸 흘리고 갔나 봐. 여보, 이것 봐. 진짜 횡재했다니까. 진호가 다가와 반지를 살폈습니다. 진호의 눈에도 탐욕의 빛이 서렸습니다. 진짜네. 전 주인이 정신이 나갔나 보군. 이거 팔면 또 몇 천은 나오겠는데? 역시 이 집은 우리한테 복덩이야.
두 사람은 반지를 서로 끼워보며 한참 동안이나 희희낙낙했습니다. 영숙은 어둠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반지는 영숙이 던진 마지막 미끼였습니다. 그 반지를 줍는 순간 그들의 절도제 목록에는 영숙의 가업을 상징하는 갑옷 탈취라는 항목이 추가될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다시 벽면에 밀착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진호와 서유는 자신들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믿으며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이제 오만을 넘어 광기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영숙은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 진동을 느꼈습니다. 박 실장으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사냥개들 출발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입니다. 영숙은 스마트폰을 끄고 어둠 속에 완전히 몸을 숨겼습니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영숙은 어둠 속에 완전히 몸을 숨겼습니다. 거실에서는 진호가 다시 샴페인 병을 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펑 하는 소리가 마치 파멸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드레스룸 안쪽 벽면에 숨겨진 비상구를 통해 유령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정적 속에 묻혔습니다. 영숙이 떠난 자리에는 오직 서윤이 떨어뜨린 샴페인 잔의 파편 조각 하나만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펜트하우스 로비에 내려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맞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 50층의 불빛은 지독하게 화려했습니다. 영숙은 그 불빛을 향해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잘 즐겨두거라. 그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 될 테니. 영숙은 대기하고 있던 박 실장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육중한 소리가 밤의 정막을 깼습니다. 영숙은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펜트하우스를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손가락은 어느새 다음 단계의 서류 뭉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펜트하우스의 불빛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진호와 서윤의 웃음소리가 허공을 떠돌았지만 그 소리는 이미 파멸의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영숙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그들이 마주하게 될 진실은 펜트하우스의 야경보다 훨씬 더 강렬할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가방 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숫자 3을 적었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깊게 파고드는 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숫자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영숙의 입가에 서늘한 여운이 감돌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통창을 뚫고 들어와 대리석 바닥 위에 날카로운 사각형의 빛을 그려냈습니다. 50층 높이의 공기는 지상보다 차가웠고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세한 수증기가 햇빛을 바다 은색 가루처럼 허공을 떠다녔습니다. 진호는 실크 가운의 끈을 단단히 조이며 한강의 물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에스프레소 잔에서 진한 카페인 향이 올라와 코끝을 찔렀습니다. 서윤이 안방에서 기지개를 켜며 걸어 나왔습니다. 서윤의 발가락 사이로 고급 카펫의 부드러운 털이 감겼습니다. 서윤은 화장대 위에 놓인 다이아몬드 반지를 다시 한번 손가락에 끼워보며 만족스러운 듯 입술을 축였습니다. 반지의 날카로운 단면이 아침 햇살을 굴절시켜 거실 벽면에 무지갯빛 파편들을 흩뿌렸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박 실장 오기로 1시간 다 됐지? 등기 서류 받으면 바로 법무사 불러서 확정 지어야 해. 그래야 그 할망구가 딴소리 못하지. 진호가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이미 세무서랑 구청에 손 다 써놨어.
어머니는 지금쯤 여관방에서 자기가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있을 거야. 박 실장이 어련히 알아서 서류 챙겨오겠어? 그때 현관문의 전자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기계음이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띠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진호와 서윤의 시선이 일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두 사람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박 실장이 아니었습니다.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정갈하게 머리를 빗어넘긴 영숙이 서 있었습니다. 영숙의 뒤로는 정장을 차려입은 대여섯 명의 남성과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영숙의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때리는 소리는 어제의 비틀거림과는 전혀 다른 단단하고 서늘한 금속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손에서 에스프레소 잔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 액체가 하얀 대리석 위로 흉측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진호의 눈동자가 좌우로 거칠게 흔들리며 영숙의 얼굴을 훑쳤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아니, 어떻게 여길 들어오셨어요? 박 실장은요? 영숙은 대답 대신 거실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영숙의 시선이 서윤의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에 멈췄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손을 등 뒤로 감추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서윤의 등 뒤로 차가운 유리창의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박 실장 찾니? 내가 공금 횡령해서 이 집 계약금 넣는 거 옆에서 다 도와준 그 사람 말이야. 영숙의 신호에 따라 박 실장이 무리 사이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박 실장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아닌 소형 태블릿 PC와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진호를 보며 아주 짧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에는 어제의 비굴함 대신 사무적인 냉정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진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 실장,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미쳤어? 내가 돈을 얼마나 줬는데?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아드님, 착각이 심하시군요. 저는 처음부터 회장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겁니다. 당신이 빼돌린 회사 자금, 그리고 어머니를 유기하려 했던 모든 계획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서윤이 진호의 팔을 붙잡으며 악을 썼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다 가짜야. 어머니가 치매라서 사람들을 매수한 거라고. 경찰 아저씨, 저 할머니 치매 환자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영숙은 서윤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거실 중앙의 소파에 천천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영숙의 손이 소파의 가죽 질감을 천천히 음미하듯 훑쳤습니다. 거실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는 듯했고 진호와 서윤의 거친 호흡 소리만이 정적을 메웠습니다. 진호는 무릎을 떨며 영숙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경찰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진호의 얼굴은 이제 흙빛을 넘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말라붙어 하얀 각질이 일어났고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와 휴대용 스피커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영숙이 펜트하우스의 실소유주 증명서와 진호의 횡령 내역이 적힌 감사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밀어 던졌습니다. 진호의 턱이 덜덜 떨리며 입가에 고인 침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어머니 노후 자금을 불려드리려고 제가 잠시 관리한 겁니다. 관리? 내 돈으로 펜트하우스 사고 내 이름으로 빚 떠넘기려던 게 관리냐? 진호야,
내가 내 아들인 게 내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다. 박 실장, 이놈들 당장 끌어내. 영숙이 스피커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어머니 치매니까 감옥에 쳐넣으면 된다는 진호의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이 바닥에 주저앉아 영숙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시켜서 한 일이에요. 아범은 죄 없으니 저만 벌해주세요. 제발요. 영숙은 천천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가방을 고쳐 맸습니다. 감옥이 내 집이다. 영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닫히는 문 너머로 진호의 짐승 같은 비명과 서윤의 통곡 소리가 50층 복도를 찢어발기듯 울려 퍼졌습니다. 철컥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의 정막을 삼켰습니다. 영숙의 구두 소리가 멀어질수록 문 너머의 소음은 더욱 처절하게 잦아들었습니다. 영숙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꼿꼿한 뒷모습을 응시하며 가죽 장갑을 끼웠습니다. 1층을 향해 내려가는 숫자의 붉은 불빛만이 영숙의 눈동자 속에서 차갑게 깜빡였습니다.